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오늘은 토직구로 모셨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에 내정이 됐습니다. 오늘 그 평가가 조간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이번 주 한 주간을 달궜던 이슈를 주요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 함께 하시죠. 먼저 월요일자입니다. 월요일의 키워드는 3년차였습니다. 3년차. 박근혜 정부 국정개혁 마지막 시험 때 이제 골든타임이다. 2주년을 지나서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화요일자입니다. 화요일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탱탱 불은 국수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비유가 한 15탄 정도 나왔는데 탱탱 불은 국수론, 이 경제 활성화되기도 전에 이 국회에서 자꾸 국수를 탱탱 불리니 어디 맛있게 먹을 수 있냐? 이런 비유를 들었죠.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수요일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비서실장. 김기춘 이젠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입증까지 반납을 했었다. 과연 이때만 해도 누가 비서실장 될 것인가? 하마평에 10여 명이 올랐는데 10여 명 다 떨어졌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이 깜짝 인선에 됐습니다. 자, 다음 날로 이동합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의 키워드는 노무현. 국정원, 검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를 갖고 언론 플레이를 요구했다. 논두렁에 버리라. 라고 국정원이 전면에 나서서 망신 주기를 했다. 라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자, 금요일로 이동합니다. 금요일 돌직구 신문입니다. 이때의 키워드는 바로 간통입니다. 간통, 이제 법으로는 무죄. 이게요, 동아일보 제목이었는데 가로 열고 도덕적으로는 유죄, 가로 닫고. 자, 오늘자 조간신문 소개해드립니다. 역시 대통령 비서실장에 관한 기사 실렸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에 이병기 국정원장 임명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실장의 교체 가능성을 내비친 뒤 46일 만에 이뤄진 인선인데요. 이 비서실장 원박 중에 원박, 원조 친박입니다. 역시 위기에서 원박을 택했다. 이런 분석 나옵니다. 그럼 이번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조간신문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집권 2년 만에 바닥난 수첩인사. 다소 혹독하게, 가혹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수첩인사가 드디어 바닥났다. 경향신문 이런 기사인데요. 227, 이른바 청와대 인사가 돌려막기, 올드보이 기환, 불통. 박근혜 정부가 인사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보여줬다. 경향신문 이렇게 비판했고요. 반면에 서울신문에서는 정반대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소통, 외교, 안보, 3박자를 두루 갖춘 다목적 비서실장이다. 어쩜 이렇게 평가가 극과 극일까요?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 2007년 때 박근혜 후보 경선 캠프 선거대책 부위원장 맡았고 2012년 때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소 고문도 지냈고 박 대통령의 이 정치적 멘토다. 각종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박자를 잘 맞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토직구쇼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을 발탁한 인선에 대해서 조간신문 극과 극으로 알렸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 잠시 후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간통죄로 실형을 살았던 사람한테 국가가 현금으로 보상을 해준다. 간통 저지르고 현금 받는다? 어딘가 받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의 건강 비법이 공개됐는데 이게 비법이라고 하긴 좀 거시기 합니다. 잠시 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나눠볼 주제는요. 이틀 만에 또 엽총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돈 문제였습니다. 조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출소를 찾아온 노인이 엽총을 찾아갑니다. 그리곤 승용차를 타고 800m 정도 떨어진 형 집으로 향합니다. 75살 전모 씨는 형 집에서 먼저 86살인 형과 형수를 살해했습니다. 다급했던 며느리는 9시 34분쯤 112에 신고한 뒤 2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남양파출소장 이강석 경감은 현관문을 열었다가 전 씨가 엽총을 발사하자 물러섰습니다. 이 경감은 조금 뒤 전기 충격기를 챙겨 들고 전 씨를 다시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발사된 엽총에 맞고 안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조정님이 제일 먼저 현장을 보셨어요. 데려갔다가 총기가 있는 걸 확인하고 다시 나오셨어요. 범인 전 씨 역시 엽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소파 앞에 쓰러진 범인 주변에 형과 형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경감은 현관 앞쪽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진 형은 최근 땅 보상금으로 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동생이 술만 마시면 찾아와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의자 소유 차량에서 발견된 유서 내용과 피해자 가족 진술에 비추어 재산 문제로 인한 가족 간 불화의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전 씨가 남긴 유서에는 이날을 위해 만든 완벽한 범행이다. 누구도 눈치챌 수 없을 것이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최근 파출소에서 엽총을 6차례나 출고했던 점에 비춰 계획적 범행인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또 돈 때문에 일어난 공기총, 이번엔 엽총 살해 사건입니다. 판박입니다. 세종시와 화정시 사건은 판박입니다. 어떻게 사건이 긴박하게 벌어졌는지 제가 옆에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자, 1번 27일 오전 8시 23분 전모 씨 75세 남양파출소에서 본래 총기를 보관하던 원주경찰서로 옮기겠습니다. 엽총 한정을 출고합니다. 여기 남양초등학교 앞에 남양파출소에서. 그리고 다 화성시입니다. 2번 8시 41분 전 씨 형 86 부부집에 도착을 합니다. 남양파출소에서 쭉 직진으로 좌회전해서 쭉 가다 보면 사고 지점, 이 전원주택 2층 집 앞에 있는 그 부부집에 도착해서 형수와 심한 말다툼을 하죠. 3번 전 씨가 형 부부에게 총격을 가합니다. 형수와 말다툼을 하고 형수를 따 들어가서 형과 형수 백모 씨 가슴에 한 발씩 맞고 방 안에서 숨지게 되고요. 그리고 4번 이 총격을 듣고 형 전 씨의 며느리인 성모 씨 51살이 작은아버지가 시부모님을 총으로 쐈다라고 112에 신고하고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옵니다. 5번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파출소장 이강석 43세 경감과 이모 순경 현장 도착해서 집안의 진입을 처음에 시도했지만 전 씨가 들어오지 말라면서 발표를 했는데 이 경감이 아는 사이니까 동네 사람이니까 재차 진입하다가 결국 총에 맞아서 안타깝게 숨집니다. 마지막 9시 40분 전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상황이 종료됐다. 결국 본인까지 목숨을 끊었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틀 전에 있었던 세종시 사건과 이번 화성시 사건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총기 사고의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총기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모든 언론들에서 이와 유사한 범행이 또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았고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대책이 필요하지만 설마 이렇게 단기간에 이와 같이 똑같은 모방 범죄가 또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불과 이틀 만에 이렇게 똑같은 예. 범죄가 일어나서 굉장히 놀랐고 정말로 좀 더 빠른 대책이 필요하지 예. 않을까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명 교수님, 미국에서 유학하실 때 사실은 미국은 총기가 자유니까 총기 사고 왕왕 있잖아요. 네, 많죠. 그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잦은데 그것이 이제 해결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총기 거요? 규제를 하면 되거든요. 예.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그 의회에 대해서 내셔널 라이플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그 총기 협회에서 굉장한 로비 단체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로비를 하기 때문에 총기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미국 경찰들은 조금만 대응을 잘못해도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총을 꺼내는 신용만 하더라도 그냥 쏴버립니다. 근데 미국 경찰은 너무 많이 쏴서 문제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자신도 보호하지 못할 만큼 예. 이렇게 좀 안 좋은 대응을 하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좀 더 총기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김 의원님, 예. 대한민국도 총기로부터 안전한 나라다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돼버린 것 같아요. 왜냐면 이틀 사이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같은 사건이 반복이 됐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필리핀에 한 몇 달 정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도 필리핀에서 이 한인 사회에 대한 총격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미국이랑 다르게 약간 총기 관리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게 이 피해를 입게 되는 국민적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총기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계획적 범죄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노리고 쐈던 계획 범죄인데 이게 만약에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무차별적 반사회적 감정으로 예. 이 총기를 일반 대중들에게 사용하게 됐을 때는 아찔합니다. 정말 아찔합니다. 예. 이게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 그대로 재현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경찰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거의 뭐 대동소이하거든요. 내놓고 있는 대책들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 기자님, 이 편집국장하고 대기자님이시면서 기자 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총기 사건이 이틀 사이에 연속으로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 아무래도 아까 강 교수께서 미국 얘기를 해줬지만 미국의 총기를 소지하는 걸 자유스럽게 얘기한 거는 사실은 자위수단을 예.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자유수단이 먼저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전혀 치안 문제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없어지다가 이제 총기를 사용하는 게 남을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이제 쓰기 시작했다는 그렇죠. 부분에서 오히려 굉장히 더 충격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뭐 이런 일이 아마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결국은 총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총기 소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또는 논의 같은 것이 이제 예.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화성시 사건과 세종시 사건의 공통점이 총으로 일단 화가 난 사람들을 살해를 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런 범인의 심리랄까요? 최 변호사님, 어떤 심리일까요? 네, 지난 이틀 전의 사건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물론 아까 김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무차별적인 총격 사건도 발생할 수는 있지만 예. 이번에 연속으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난 심리적인 배경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홧김 방화나 차량 돌진, 우발적인 칼부림 등과 같은 순간적인 충동 범죄와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또 그래서 범행 후에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다. 그래서 우발적인 게 아니라 통상적인 분노 조절 장애와 관련된 범죄와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심리냐? 총기 살인을 저지르면 은폐나 도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너 죽고 나 죽자식의 자포자기 범행이라고 하는데요. 아, 너 죽고 나 죽자? 그렇죠. 이제 나까지 죽고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질병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폭발성 장애라고 합니다. 예. 이 폭발성 장애는 참석이 부족한 성향에 갈등이 심해진 이유, 우리 사회 풍토 예. 때문에 점점 극단적 범죄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 신문 기사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전문가가 말씀하셨어요. 이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질병 환자가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 범죄를 바라본다면 예. 오히려 일부의 범죄가 면책되는 결과를 오히려 가져올 수도 있다. 아, 그렇기 정신적인 때문에. 질환 때문에 면책이 될 수도 그렇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예. 좀 더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 죽고 나 죽자식, 이른바 충동 조절, 네. 분노 조절. 분노 조절. 이게 사실 사람의 전두엽에 이런 충동과 분노를 조절하고 억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전두엽 기능이 좀 이상한 건가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예. 점점 더 사실 보면 지금 저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요. 예. 그리고 형님, 형수님도 거의 86살, 그렇죠. 84살 이렇단 말이죠. 그럼 저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저렇게 고령의 한 분들이 재산 범죄가 뭐가 그렇게 심각한 갈등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이제 신문 예. 기사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점점 이렇게 가족이 붕괴되면서 아주 작은 갈등에도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 작은 갈등인데 설마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벌어질까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피해자 중에 한 명인데 바로 이강석 경감입니다. 이강석 경감, 작은아버지 진정하세요라고 말하면서 범인을 진정시키려고 현장에 진입하다가 범인이 쏜 총을 맞고 결국 고인이 됐는데 이강석 경감, 강 교수님 누굽니까? 네. 이강석 경감은 19년 동안 16차례나 경찰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모범적인 경찰이었다고 예.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는데 저는 이번 사건에서 볼 때 가장 억울한 분이 이분이 아닐까 싶어요. 억울하죠. 다른 분들은 가족 간의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분이 테이저 건 들고 갔다가 예. 또 작은아버지 참으시죠 이렇게 아는 사이니까 본인이 설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본인이 이렇게 돌아가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찰 측에서 유족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제공을 하고 국립현충원에 예. 안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총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경찰이 한 6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발 사고를 제외하고.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볼 때 좀 문제가 만일 경찰이 이분이 권총을 가지고 가서 제압을 했다. 혹은 뭐 사살을 했다 이런 경우가 생겼다면 또 우리가 시끄럽지 않았겠습니까? 70대 노인의 경찰이 과잉 진압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들의 그 안전을 지키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 기자님, 저보다 워낙 이 경찰 기자, 사건 기자, 경찰청 출입을 오래 하셔서 잘 알지만 파출소장이 보통 제일 사건 현장에 최전선에 나서지 않잖아요. 순경이나 밑에 반장들 보내는데 이강석 경감 같은 경우는 파출소장인데도 자기가 그냥 전기 충격기 들고 들어갔어요. 그때 취재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그 동네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한 그 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 많이 들어봤겠지만 지금 예전에 부정선거를 할 때 부정선거가 만연했을 때 그 부정선거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이 경찰 조직이랍니다. 왜? 가장 그 대민과 가깝기 때문에 숟가락까지도 세고 있다. 어느 집안에. 그 정도로 실핏줄 같은 게 이제 경찰 조직인데 그 부분에서 좋은 의미에서 거기에 충실했던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아까 지금 강 교수께서도 얘기했지만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경찰이 진짜 총을 가지고 가서 부득이한 사정에 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비난이 많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경찰이요. 저희들이 경찰 기자, 사건 기자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될 수 있으면 하여간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하다 보니까 결국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결국은 책임을 혼자서 짊어지는 그런 일선 경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리 이런 건 별도로 치고라도 총기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경찰이 어떤 소신과 원칙과 매뉴얼에 따라서는 이제 총기 같은 거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일반적으로 선량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도록 하는데 그런 걸 논의하는데 그 출발점이 돼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희생된 이강석 경감 같은 경우는 중3, 고1 아직 어린이 두 아들까지 있는 아버지를 잃었는데 또 동네에서 워낙 평판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강석 경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방금 심대 기자님 말했던 것처럼 같은 논의. 그리고 이제는 우리 경찰서에도요. 방탄복이 없답니다. 이 파출소에. 이 경찰 특공대나 진압 대원들에게만 방탄복이 지급이 되고 파출소에는 안타깝게 방탄복이 없다는데 이번 화성시 세종시 사건도 사실은 파출소 차원에도 방탄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사실 얼마 안 하거든요. 방탄복 지급까지 좀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김 의원님. 이 엽총이요. 이 엽총이 이거 쉽게 구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 엽총이 뭐냐면요. 수렵용 총을 엽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희 조선일보에 이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목에 엽총 우리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쉽게 구입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큰 금액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일반인들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국내 민간 소지가 허용된 총이 올해 1월 기준으로 16만 정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중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엽총인데 엽총 사고가 잇따라 이렇게 터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엽총에 대한 소유와 반출이 그만큼 쉽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사건이 터졌을 때도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께서 엽총을 계속 수시로 반출입을 하는데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던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엽총을 수렵 면허와 총포 소지 신체 검사 등을 구비하면은 얼마든지 엽총을 살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무기고에 경찰서에 맡기기만 하면 수렵 기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범죄가 발생하고 나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 훨씬 더 철저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경찰의 향후 대응 체제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 교수님, 이 경찰청장이 부랴부랴 총기 전수조사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전과 6범이더라고요. 전과자한테도 총기 쉽게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전과자에게는 총기
총기 사용 허가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전과 육범인 이분이 총기 허가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너무나 의문이고, 그 다음에 나온 대책을 보면 총기 소지 허가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걸로 해서 뭐가 변할지 모르겠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이라도 잘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과 육범인 70대가 18일 동안에 6번이나 이 총기를 꺼낼 동안 전혀 제지가 없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 무슨 사고를 내려면 총 아니라 뭐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면제부를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참 이게 전과자에게 총기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의 행적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과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앞으로의 행적까지 어떻게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보면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수렵이나 사냥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길래 이렇게 많은 총기가 허가가 되고 있는지 저는 이번에 굉장히 놀랐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엽총이라는 게 사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총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엽총 살해 사건, 세종시와 화성시 두 번의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공통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실 중요한 뉴스는요, 바로 청와대 뉴스입니다. 대통령의 비서실장, 국정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첫 돌직구 신문 함께 보시죠. 이병기 국정원장에서 이제는 이병기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인데 사실은 친박의 큰 형님이에요. 심대 기자님. 예. 지금 이병기 원장이 이제 실장이 됐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 좀 언급을 하자면 81년도부터 이제 정치권에 들어왔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정무장관 시절에 비서관을 했는데 그때 신임을 얻어가지고 예전에 국정원장 할 때 설명을 드렸겠지만 5년 동안 의전 비서관과 의전 수석을 맡습니다.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YS 시절에 국정원 2차장을 맡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이제 활동을 함으로써 신임을 얻게 됐는데 지금 결국은 이 사람을 비서실장에 썼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 회전문 인사다, 돌려막기다, 그다음에 수첩 인사다, 그다음에 원조 친박이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쇄신의 의지가 있겠는가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이 다른 시점에서 좀 본다면 이병기 실장은요, 지금까지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계속해서 비서 역할만 해왔습니다. 그 지휘관 역할을 맡은 것이 처음으로 일본 대사와 국정원장이었는데, 그것도 짧게 하고 나서 다시 비서로 돌아왔다. 이런 게 제 시각이고요. 그렇다면 비서만 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신임을 받았겠는가? 노태우, YS,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제가 듣기로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비서 플러스 조언을 한다는 것이 이 사람의 특징이라. 조언자다. 그런 것이 그래서 멘토라는 부분도 일조 있지만 비서 역할만 잘해서는 3개의 정권에 걸쳐서 이렇게 중용될 수는 없을 것인데, 자, 그럼 이 사람 특징은 뭐냐? 물론 비서 역할도 잘하지만 그 조언도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 제목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엔 이렇게 실렸습니다. 자, 국정원장 출신 비서실장으로 쇄신 이미지 얻겠나?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인적 쇄신을 여러 차례 약속한 이 시점에 현직 국정원장을 임명 8개월 만에, 8개월이면 뭐 업무 파악 제대로 될까 말까인데 청와대로 이동시킨 건 문제가 있다. 야권은 정보 정치와 공안 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날까 걱정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보였던 돌려막기 인사의 반복이다. 쇄신 행보에서 비서실장 인사는 마무리에 해당되는데 결국 박근혜 정부의 인사풀이 협소하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김주현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일부는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 의견을 좀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이병기 원장에 대해서 개인적인 인품이나 그 능력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조차도 전체적인 분위기 비판은 했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사람에 대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을 했고요. 저는 여기서 최경환 원내대표의 얼마 전 얘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국정 3년 차를 축구 경기에 빗대서 한번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집권 3년 차에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골을 넣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 확실하게 골을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박근혜 정부를 축구 경기에 비교하자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으로 가는 과정에서 사실 경기가 잘 안 풀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경기가 안 풀려서 국민들이 대중이 자꾸 선수를 교체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선수를 결국 고심 끝에 교체를 했는데 그 교체한 선수가 사실 국민들 보기에 썩 마음에 안 든다라는 판단이 들 거거든요.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러니까 수비수 빼서 공격수 올렸다. 뭐 이런 겁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예. 여기서 핵심은 이렇게 교체한 선수가 골을 넣어줘야 됩니다. 예. 골을 못 넣고 만약 경기에서 지게 된다면 선수를 국민들이 원치 않은 선수를 바꾸게 된 감독의 책임론은 결국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예.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경향신문 일면 제목을 제가 조금 전에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소개시켜 드리기도 했지만 벌써부터 이런 얘기 단덕에 나옵니다. 집권 2년 차에 수첩 인사 바닥났다. 최 변호사님, 국정원장 8개월 만에 다시 비서실장 인선을 땡겨갔다. 뭐 국정원장이 비서실장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글쎄요. 사람이 그렇게 없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인적 쇄신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 청와대에서 과연 이번 비서실장 카드가 쇄신의 이미지를 줄 것인가라는 의문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지금 이번에 이병기 국정원장 자체의 자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예. 이번에 계속해서 이제 이번에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서실장부터 하필이면 설 전에 안 하고 계속해서 또 남겨뒀잖아요. 그럼 예. 국민의 관심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쇄신을 원했단 말이죠. 이제는 우리 쇄신을 해달라.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에도 비서실장으로서 아주 뭐 업무를 잘하셨다는 평도 많지만 좀 이게 실세형이다라는 국민들의 판단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렇게 실세형이 아닌 뭔가 좀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비서실장으로서의 비서실장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 또 예. 쇄신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이병기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다시 실세형으로 똑같은 게 아니냐. 김기춘 비서실장과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예.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병기 국정원장이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골고루 된 비서실장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떤 또 평도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최적의 예. 카드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그게 대통령에게는 그러니까 국민들과의 최적의 카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기에는 최선의 카드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예. 이번에 이 국정원장이 신임 국정원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국민들에게 소통의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쇄신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정말 의지가 있었는가가 예. 의문이 남을 수는 있는 인사라는 생각은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의 인연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예 시절을 벗어난 후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고 나서 정치적 야인의 생활을 접어들었을 때, 그때가 아마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이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때는 배척을 했던 전직 대통령의 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노태우 전 정권에서 청와대로 초청을 합니다. 그때 나와서 박 대통령을 맞았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이병기 비서실장인데 그 이후로 계속 박 대통령의 눈에 들었어요. 영접을 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그렇게 하도록 건의한 게 이병기 수석입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유족들을 좀 챙기셔야 합니다라는 건의를 해서 그래 그럼 한번 만나보지라고 한 것이 이병기 수석이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이병기 수석에 대해 비서실장에 대해서 예.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언론이든 뭐 약간 좀 시각이 다르잖아요. 제가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걸로 보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형식과 내용으로 좀 형식적으로 보면 잘못했어요. 형식은 잘못됐다. 잘못됐죠. 왜냐하면 돌려막기고 회전문 인사고 수첩 인사고 그다음에 국정원장 빼다가 실장 박는 게 맞느냐. 그 형식적인 공격은 100% 맞다.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약간 갈라지잖아요. 야당에서 보는 것과 그런 여당 쪽에서는 그래도 뭐 소통에는 가능할 것이다. 잘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붙이고 싶은 말은 예. 김병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 면에서 형식은 잘못했고 내용은 의견이 엇갈리는데 그 의견을 엇갈리는 거를 예.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과를 내는 수밖에 없다. 결과를 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이병기 비서실장이요, 강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이 김무성 대표와도 굉장히 친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뭐 형님 하면서 형님 동생 하는 형제지간인데 뭐 여당과의 관계, 뭐
국회와의 관계 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도 찝찝한 것은 이병기 비서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임명됐을 당시 기억하시죠? 국정원이 말이에요. 댓글 사건 있었죠. 간첩 조작 사건 있었죠. 국정원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을 때 국정원 개혁이라는 거대 과제를 안고 국정원장이 임명됐었는데 네. 8개월 동안 한 게 없거든요. 네, 국정원 개혁 얘기가 나왔을 때 이병기 그 당시의 후보자가 국정원장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정치의 정자도 생각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병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스펙으로 보면 비서실장으로 충분합니다. 훌륭한 예. 분이죠. 근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정원장 8개월 만에 여기 왔다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비서실장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최측근이죠. 권력의 크기는 최고 권력자에게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가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근접한가? 네, 여당 대표나 국무총리라도 사전 면접을 이렇게 신청을 하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나 부속실의 비서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예.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묘한 실력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이제 국정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그런 점인데 예전에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일을 하셨다고 말 없이 일했다. 네, 들었고 그렇죠. 예. 또 이분이 청와대 직원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 주간의 야간화, 야간의 주간화. 참 안 좋은 상사인데. 안 좋은 상사입니다. 네, 야간의 주간화, 주말의 평일화. 예. 그다음에 가정의 초토화. 가정의 초토화. 이런 거 얘기하셨었거든요. 예. 정말 열심히 일하셨는데 혹시 정홍원 총리처럼 못 나가실까 봐 갑자기 사표 내고 안 나오신 것 예.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병기 실장이 앞으로 잘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언론에서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이 나오기는 하지만 뭐 이런 평이 나온다고 해서 원래 나왔던 인사가 뭐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잘 해서 3년 차부터 정말 국정에 동력을 실어주는 분으로서 예.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만을 기대할 뿐입니다. 여권 지도부에서도요, 이번 청와대 인선을 두고 유감스럽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과연 누가 밝혔을까요? 이 기사는 김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의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작년 7월에 하셨던가요? 그래서 국정원장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가셔서 그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소통을 상당히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정보수장을 7개월 만에 빼내 비서실장으로 돌린 것은 정상적 인사가 아니라는 속내를 내비친 겁니다. 윤상현, 김재현 의원 등 친박 핵심 의원이 포함된 정무특보 인선에 대해선 비판 수위가 높았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그 헌법기관인데 정무특보는 이제 대통령의 특별 보좌역인데 현직 국회의원이 그 정무특보 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오히려 야당 원내대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병기 실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능력은 갖춘 분이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너무 늦고 정무특보에 대해서는 괜찮은 분들이지만 반대 의견을 가진 비주류 인사도 가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엇갈린 반응에 일각에선 여야가 바뀐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우입니다. 자, 최단비 변호사님, 이 정무특보단에 윤상현, 김재원, 주호영 현역 친박 의원들이 대거 갔는데 벌써 여당에서도 유감스럽다. 의원이 헌법기관인데 대통령 특보가 말이 되냐? 이런 얘기 나와요. 여당이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예. 왜냐하면 아까 잠깐 저희가 얘기한 이병기 국정원장이 소통을 잘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소통을 잘 하실 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정무특보단을 보시면 다 친박 의원들로 분류되시는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당의 당대표와 그 원내대표 입장에서 봤을 예. 때는 그러면 당과는 이제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 정무특보단들과 이렇게
청와대 내에서만 얘기를 하겠다는 건가? 당과 청과의 협력 관계가 소통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소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실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 의원님, 우리가 또 이 현역 의원 빼가는 거 하면 민감한 분 한 분 계시잖아요. 무대. 김무성 대표도 사실은 이번 달 10일에 유감을 표명했어요. 현역 국회의원을 글쎄요 했는데 빼가려면 이번에도 비례대표를 빼가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안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저는 김무성 대표도 김무성 대표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나름 마음 졸이는 한 명이 있지 않을까. 저는 조윤선 정무수석의 기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왜요? 정무수석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지금 그 역할을 네가 못하니까 네 역할을 채워줄 사람들을 선배급 특보들을 임명해 주겠노라라고 현직 국회의원 3명을 갖다가 비상근 특보로 임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언론들에서 이제 옥상옥이다. 뭐 기능에 대한 문제를 뭐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조윤선 정무수석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무수석의 역할에는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얼른 조윤선 정무수석을 빼갖고 사실은 조윤선 수석이 잘할 수 있는 업무 자리에다가 배치를 시키고요. 그 자리에 정말로 충실히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무수석을 임명을 하면 그거로 좋겠을 텐데 사실 거기에 지금 친정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뭐 인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윤상현 전 사무총장이라든지 김재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현직 여당과의 소통을 강화시킨다라고 사실 보기보다는 청와대에서 주도하고 있는 정부의 나름대로의 정책을 굳건하게 다지기 위한 일방적 소통으로 갈 우려가 사실은 좀 있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이런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나 하고 다닌다라던 그 의원인데 이번에 정무특보 갔어요. 네, 친박 중에 친박이죠. 네, 지금 정무특보단에 대해서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입법부죠. 그런데 정무특보라는 것은 특별보좌관이에요. 그러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보좌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상권 분립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상현 의원은 사석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라고 언론에 나왔죠. 또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그 허경영 씨 관련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명예훼손 소송이 벌어졌을 때 김재원 의원이 당시에 이제 변호사였죠. 박근혜 대표의 변호사였는데 그 당시에 허경영 씨를 구속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속의 사유로 밝힌 것이 허경영 씨는 축지법을 쓰기 때문에 도주의 위험이 있어서 구속 수사해야 된다라고 밝힌 분이었죠.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에요. 축지법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 웃기네. 저는 이 정무특보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르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정무특보 별 역할 없을 겁니다. 정무특보 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솔직한 얘기로 특보라는 게 지금 보시다시피 사회문화특보 만들어가지고 한 달 만에 뭐 수석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특보들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거는 대통령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틀렸는데 지금 요번에 임명한 3명은 제가 볼 때는 꼭 특보가 아니더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명함 한 장 더 찍어주는 거 외에는 난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조금 그 구도가 달라진 것이 지금 김무성 대표가 저 사람들 얘기 들어가지고 뭐 좌지우지 될 사람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또 이쪽 내각 쪽에는 지금 이완구, 최경환, 황우려 이 3가 전부 다 친박입니다. 친박이죠. 뭐 특별히 정무특보를 통해서 무슨 뭘 조율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정무특보에 대해서 물론 그 손해본 인사는 틀림없지만 그 사람들이 뭔 큰 역할을 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청와대의 인선과 관련한 두 번째 중요한 뉴스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보실 세 번째 뉴스는요. 다음 도직구신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내일부터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길에 떠나는데 여성 수행원들이 아바야, 굉장히 날이 낯선데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가리는 아바야를 입는다라는 기사인데 강 교수님, 내일이네요, 벌써 대통령? 네, 벌써 내일입니다. 중동을 순방하시게 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좀 관심사였는데 그냥 보통 복장을 한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 본인은 보통 복장? 네, 그런데 수행원들은 이 아바야라는 걸 써야 된다,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다른 나라의
그 수반들이 예. 중동을 갔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조문차 방문을 했을 때 영부인 미셸 여사가 이 히잡을 쓰지 않아서 외교적 결례다 이런 논란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근데 중동 국가에서도 이 국가 원수나 뭐 총리나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걸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예전에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 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특별한 복장을 다시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과연 이번에 순방을 하실 때 악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예. 악수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악수는 하기로 했고 안 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배를 하지 않습니다. 오. 이슬람 국가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예. 만찬이라고 하더라도 건배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건배사도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건배 없으면 좀 심심하겠네요. 심심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렌지 주스로 예. 뭐 이렇게 대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바야가 뭔지 저는 몰랐습니다. 히잡, 아바야, 뭐가 다를지. 그래서 쪽상식. 김진 기자의 쪽상식입니다. 옆에 보시죠. 아바야. 아바야는 얼굴과 손발을 제외하고 온몸을 가리는 검은 외출복을 아바야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아바야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도 아바야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얼굴과 손발을 제외하고 다 가리라. 나머지 거 가리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바야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게 아바야랑 조금 다릅니다. 부르카. 부르카는 머리부터 발끝 심지어 눈까지 망사로 가려놓는 옷이고 차도르. 차도르는 얼굴만 내놓고 몸 전체를 가리는 옷. 주로 이란 여성들이 착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히잡. 히잡은 얼굴만 내놓은 두건. 가장 약식이 히잡입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여성 수행원들이 아바야를 입는다는 건 사실은 히잡에 비해서는 굉장히 더 보수적인 현지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현지 국민들에게 좀 대우를 해준다? 어떤 그런 이미지, 신경 쓰고 존중한다는 있다? 존중한다. 거죠. 그쪽 그 풍속이나 습속을 존중한다는데 꼭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1988년도에 쥐리에서 이란 테헤란 공항으로 가는 그런 저걸 탄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굉장히 그 뭐랄까 서방의 어떤 그 기자라든가 이거를 들여보내주지 않는 그런 시기였는데 어쨌든 예. 취재차가 들어가겠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요. 그 이런 멘트가 나왔어요. 어떤 멘트요? 곧 이란의 테헤란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예.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그 큰 비행기 안에 있던 여자 승객들이 예. 전부 일어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착을 아직 멀었는데 왜 일어나지 했더니 전부 화장실 가서 예. 차도로 다.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안 입던 예. 옷이지만 자기 나라 이제 모국을 이제 방문하거나 그럴 때 당연히 입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에 줄줄이 서가지고 전부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걸 예. 보면서 이 습속, 풍속의 어떤 뭐랄까요 무서움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 여성 수행원도 이거 입어야 돼요. 네, 저는 예전에 두바이에 갔을 때 느낀 것이었는데 몰에 전부 이렇게 아바야를 입은 예. 여성들이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아니 저 옷을 입는데 무슨 쇼핑을 할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쇼핑센터 안에 가게에 들어가 보니까 그 옷을 벗고 그 안에는 다 명품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바야 속에는 너무 놀랐어요. 예. 아바야 속에 명품을 입어서 뭐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자, 박 대통령 내일 중동 순방길에 오른다는 뉴스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보실 중요한 뉴스는요. 간통죄 폐지 그 이후입니다. 돌직구 신문 확인하시죠. 간통죄 폐지 그 후 달라질 파경의 세계. 심기선 대기자님, 예. 간통죄가 사라지던 날 한 나이트클럽에선 축배를 들었다. 이게 무슨 기사입니까? 조선일보가 보도하는 건데요. 예. 나이트클럽 축배를 들었다는 것은 직원들이 축배를 들었다는 겁니다. 직원들이요? 아무래도 이제 손님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것을 아마 예상하고 한 것 같은데 예. 이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그날은 그 여성 손님들이 일찍부터 많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코멘트들이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이 한 37살 먹은 최모 씨가 예. 여자입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러면서 합석한 남자들과 하이파이브를 했다는 그런 대목도 있고. 최모 씨? 예. 회담. 전 38. 회담 연생 38살이군요. 네, 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다는 한 기혼 여성은 예. 지금까지 문제 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지만
상황이 바뀌었으니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면 또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는데 예. 제가 물론 이런 말을 했을 건 틀림없지만 뭔가 간통죄 폐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예. 그 외에 이 기사가 전하는 내용 중에는 뭐 납득할 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현장을 갖다가 덮치거나 또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결국은 주변에서 패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예. 때리는 경우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간통죄는 사라지더라도 정조의 의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도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아, 그럼요. 이런 부분에 너무 몰입된다는 것은 좀 상식에 맞지 않느냐 그런 느낌입니다. 예. 이 간통죄 폐지 이후에 제기된 논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간통죄로 실형을 살은 사람들 소급 적용돼서 무죄가 다 되는데 이미 실형을 받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금전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 온라인상에서 간통죄 저질렀던 사람들에게 금전 보상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 찬반 의견이 많습니다. 짧게 여쭙겠습니다. 강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원래 간통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었잖아요. 예. 징역만 살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돈으로 보상해준다?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징역에 대해서 그걸 무죄로 선고를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이게 돈을 다시 돌려준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예. 이게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해서 간통이 옳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럼요. 이게 도덕적으로 규탄받아야 될 문제에 대해서 예. 국가가 형벌권을 개입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지 예. 간통이 정당화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 말하자면 우리가 부모에게 반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이제 도덕적으로 규탄을 하는 것이지 국가가 형벌을 줄 수는 없다. 이런 것과 비슷한 내용이죠.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제가 웃었는데 예. 뭐 축배를 들었다.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오늘 독립기념일이다 막 이랬다고 독립기념일까지. 좋아했다고 하는데 예. 그거 정말 착각이고요. 설득성이 없는 어른들이에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뭐 남자분들은 세상 여자가 다 자기 거 되는 거 아니고 여자분들은 세상 남자 다 자기 거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정말 착각이죠. 냉수 먹고 속 차려라 한마디 해주세요. 냉수 먹고 속 차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최남 변호사님, 돈으로 보상을 한다? 이 얼핏 이해 안 됩니다. 이게 원래는 죄가 유죄가 아니어서 형을 안 살아야 되는 사람을 법원이 잘못 판단을 해서 예. 그래서 무죄가 결국 됐을 때 그러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잖아요. 쉽게 예. 말하면 내가 옥살이를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그 옥살이 한 거를 없애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형사보상금이라고 해서 돈으로 대신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예.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났고 원래는 위헌을 했으면 그 법에 따른 모든 죄가 그러니까 제한 없이 과거로 예. 다 무죄가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마지막 헌재에서의 합헌 결정이 난 게 그게 2008년 10월 30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다음 날부터 옥살이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는 거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때는 잘못한 건데 뭘 그거 갖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으로는 맞습니다. 좀 애매한 게 있지만 근데 그러면 국민 세금으로 간통해갖고 옥살이한 사람 돈 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크게 보상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질문을 좀 있어요. 하세요. 많든 안 많든 간에 그럼 최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해도 괜찮다는 의견인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예전부터 예. 간통은 위헌 요소가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국가가 개입을 해서 과연 형벌로 제도를 제압할 것인가 해서 사실 이제 그게 위헌이 났을 때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억울한 옥살이인데 맞으니까 예. 보상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간통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죄가 아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착각을 깨드리기 위한 김진 기자의 쪽상식 또 두 번째 나왔습니다. 퀴즈. 자, 예컨대 남편이 아내 몰래, 최 변호사님, 상간녀를 집으로 불러서 간통을 했을 경우 간통은 무죄입니다. 하지만 상간녀가 집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저 질문하는 저 변호사인데요. 네. 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대답해도 돼요? 예. 주거침입죄죠,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다. 예. 저는 이거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아, 네. 우리 둘이 부부라서 예. 불쾌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둘이 부부라서 예. 함께 사는 집인데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다더라도 우리의 공동의 집이기 때문에 저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간통은 무죄라도 상간녀가
남의 집에 들어온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된다. 네, 집에 들어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배우자의 외도 현장과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행동도 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쪽상식 몇 개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자, 간통 현장인 다른 사람의 자택에 들이닥치기. 이건 방금 경우와 좀 다릅니다. 간통 현장인 다른 사람의 자택, 그러니까 증거를 잡기 위해 들이닥쳤을 때 역시 이것도 주거침입죄다. 얘도 주거침입이고 간통을 위해서 상간녀가 그러니까 남성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그것도 주거침입에 해당된다. 두 번째, 배우자와 간통 상대 두 사람의 대화 녹음. 이거 해도 되지 않나요, 김 의원님? 이 정도도 못하게 하면은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나요? 네, 이 부분을 제가 통신보호법 위반.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네. 저 잘 보면 배우자와 간통 상대 두 사람의 대화 녹음이에요. 내가 안 끼어 있고 내 남편과 내 남편의 애인이 불륜녀가 대화하는 걸 녹음했을 때가 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로서 팁을 드리면 예. 내 남편이 바람을 피는 나쁜 X예요. 접고 싶은데 증거는 이제 우리가 예. 잡아야 되잖아요. 그럴 땐 저랑 제 남편이랑 아니면 저랑 상대방 여자랑 통화한 건 제가 녹음해도 돼요. 예. 내가 껴있는 상태에서 녹음한 건 통비법 위반이 아니거든요. 어허. 그래서 상대방 여자에게 전화를 해서 너 왜 그랬느냐 이렇게 살살 꼬셔갖고 녹음을 하신 다음에 살살 꼬셔서. 증거로 쓰시면 됩니다. 역시 변호사는 달라요. 자, 세 번째. 배우자와 간통 상대의 성행위 장면이나 나체 촬영하는 것. 이거 뭐 증거 아니에요? 경찰도 예전에 같이 들어가서 사진 찍고 그랬었는데 성폭력 특례법 위반이다. 이것도 위반이에요. 네, 이 비밀 촬영죄에 해당하거든요. 오. 의외로 저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위에서 보신 것처럼 자기 집에서 간통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 그래서 자기 배우자가 자신의 침실에서 간통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자기 집에 비밀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성폭력 특례법 위반입니다. 이야, 이거 놀랍네요. 다음. 이것도 좀 아리까리한데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배우자의 남편이나 아내의 스마트폰을 몰래 열어보기. 이것도 설마? 비밀 침해, 이런 침해죄도 있습니까? 네, 비밀 침해죄. 예전에는 우편물을 몰래 뜯어보거나 이럴 때 예. 비밀 침해죄였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이렇게 잠금 장치돼 있는 거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메일 몰래 열어봐도 비밀 침해죄. 예. 아니, 그러면은 스마트폰도 못 열어보네요, 이제. 네, 근데 뭐 남편이 가르쳐줬다. 매 예. 거는 패턴 이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꼬셔야죠. 살살 패턴이 꼬셔서 뭐야? 또. 이러면서. 네. 그렇군요. 변호사는 달라요. 마지막. 자동차나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맞습니까? 저렇게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배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남편이 어디에 가는지를 알고 모텔에 들어가는 거를 찾기 위해서 밑에다가 차량 밑에다 저걸 부착해요. 그래서 처벌받는 사례들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아니, 김 의원님. 예. 이런 식이면 뭐 증거 잡지 말란 얘기 같아요. 법적으로 사실 문제가 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이번 저는 간통죄 사건 이 위헌 판결 이후에 사건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콘돔 회사의 주가가 상한가를 쳤다라는 기사를 예. 보고 저는 참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씁쓸하죠. 예, 아무리 그 문제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 예. 위헌 판결을 내린 거지만 이런 식으로 사실 국민 정서, 그러니까 문화들이 형성이 되게 되면 앞으로 헌재에서 법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위헌 판결을 내릴 때에도 예. 사회적 후폭풍을 고려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개인적으로 간통법 폐지하지 말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토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전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신문 읽어주는 남자가 선택한 오늘의 기사가 있습니다. 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개나리가 필 시기,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좀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제 옆에 표가 있는데 좀 함께 보시죠. 자, 저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노래는 벚꽃이지만 그래픽은 개나리입니다. 개나리가 먼저 오기 때문이죠. 개나리가 일단은 서귀포는 3월 15일에 옵니다. 그리고 올라갈수록 이제 여수 3월 21일, 부산 3월 16일, 대구 3월 16일, 전주 3월 25일, 점점 올라가죠. 대전 3월 25일, 청주 3월 26일, 그리고 중요한 서울 3월 27일. 서울이요. 빨리 오네요. 3월 27일. 인천이 4월 2일. 바닷가라 좀 그런 것 같죠. 강릉도 3월 25일. 올 개나리가 평년보다 1일에서 3일 일찍 활짝 핀다고 합니다. 원래 개화라는 걸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 한 송이 필 때 하느냐? 아닙니다. 한 개체에서, 나뭇가지에서 3송이 이상이 활짝 폈을 때를 개화라고 하니까 여기 나온 시점보다 사실은 개나리 더 일찍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개나리만 피면 저는 심기선 대기자님 왜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할까요?
나이 차이겠죠. 개나리 핀다고 해도 그렇게 덤덤하시네요. 네, 덤덤합니다. 덤덤해요. 강명 교수님도 그래요? 어때요? 저는 꽃피면 항상 좋아요. 아피면 좋죠. 네. 항상 소녀 같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개나리가 언제 피고 지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평생 기자 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네. 올해는 제가 개나리 구경 시켜드리겠습니다. 모시고. 자, 토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아침 9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